내 개가 되어라. 그럼 내가 널 호랑이로 키워주마. 좋습니다. 어머님의 개가 되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30분. 서울 근교의 거대한 저택은 적막에 쌓여 있지만 저택의 가장 낮은 곳, 주방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 며느리 이지수의 하루는 알람 소리가 아닌 몸에 밴 공포로 시작된다. 1g의 오차도 1도의 온도 차이도 허용하지 않는 시어머니 박행자 여사의 아침 식탁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북어를 두드리고 유기 그릇을 닦는다. 행자에게 살림이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급을 증명하는 시험대다. 지수는 지난 3년간 그 시험대 위에서 단 한 번도 합격점을 받아본 적이 없다. 주방의 시계추가 7시를 가리키는 순간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행자의 구두 소리가 들린다. 규칙적이고 서늘한 그 소리는 지수의 심장을 날카롭게 짓누른다. 행자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식탁 상석에 앉는다. 그녀의 시선은 음식이 아닌 지수의 손끝과 앞치마에 묻은 작은 물자국에 먼저 머문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감춘다. 행자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머금는다. 그리고는 마치 독약이라도 마신 듯 숟가락을 유기 그릇에 탁 던지듯 내려놓는다. 챙그랑 그 금소금이 정적을 깨고 지수의 자존감을 산산조각 낸다. 행자의 눈빛은 늘 벼려진 칼날 같다. 그녀는 지수의 친정,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배경을 들먹일 때 가장 생기가 돈다. 지수는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할 곳에 들어온 불청객이자 아들의 앞길을 막는 짐덩어리처럼 느껴진다. 남편 민호는 그 광경을 신문을 보며 방관한다. 아니, 방관을 넘어 행자의 날 선 독설에 장단을 맞춘다. 지수에게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이며 매일 조금씩 영혼이 깎여 나가는 도살장과 같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모른다. 이 모욕적인 아침 식사가 차라리 평화로운 일상이었다는 것을.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가 그녀의 모든 것을 휩쓸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수야, 너는 3년이 지나도록 이 집안 국간 하나를 못 맞추니? 내 친정에서는 소금 귀한 줄 모르고 막 퍼다 쓰는 게 미덕이었나 보구나. 하긴 근본 없는 집안에서 뭘 배우고 왔겠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간이 좀 짰나 봅니다. 바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됐다. 이미 내 입맛은 다 버렸어. 내가 끓인 국을 먹느니 생수를 마시는 게 낫겠다. 민호야, 너도 참 대단하다. 이런 밥상을 매일 받고도 회사 일을 제대로 하니? 내 아들이 불쌍해서 원? 엄마 말이 맞아. 지수 너 살림하기 싫으면 말을 해. 왜 사람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만들어? 적당히 좀 해. 엄마 혈압 오르시게 하지 말고. 민호 씨, 어제 새벽까지 당신 셔츠 다리고 어머니 보약 다리느라 잠을 좀 못 자서. 참, 지금 내가 잠투정할 때니? 내 아들은 밖에서 수십억 자금을 움직이며 피 마르는 전쟁을 하는데 너는 고작 집안일 좀 했다고 유세야? 역시 개천에서 난 용은 용이지? 그 곁에 붙은 미꾸라지는 용이 못 되는 법이야. 가서 내 찻잔이나 닦아놔.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그땐 가만 안 둔다. 지수는 대답 대신 바르르 떨리는 주먹을 꽉 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지만 여기서 울면 천박하게 눈물바람이라며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안다. 지수는 행자가 남긴 차가운 식탁을 정리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결혼 전 밝게 웃던 유치원 선생님 이지수는 간대없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 유령만이 서 있다. 행자는 지수가 주방 구석에서 남은 밥을 물에 말아 서둘러 먹는 모습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서 지수를 불러 세우고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가리키며 혀를 찬다. 그것은 지수의 머리카락도 아니었다. 어젯밤 민호가 늦게 들어오며 묻혀온 낯선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었다. 지수는 그 머리카락을 줍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낀다. 평소 민호가 쓰던 향수가 아닌 진하고 달콤한 장미향이 머리카락 끝에서 풍겨왔기 때문이다. 불길한 예감은 늘 빗나가지 않는다. 지수가 행자의 구박을 견디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을 때 민호의 서재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한다. 평소라면 보지 않았을 테지만 오늘따라 지수의 손은 자석에 끌리듯 민호의 휴대폰으로 향한다. 화면에 뜬 메시지. 자기야,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 나왔어. 빨리 보고 싶어. 지수의 세상이 멈춘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진다. 3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며 지수를 성녀라 부르며 구박하던 행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온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민호의 서재 바닥에 주저앉는다. 지옥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린 것이다. 지수야, 너 서재에서 뭐하니? 청소기 소리가 왜 멈춰? 너 설마 또 게으름 피우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켜봐. 이 물건은 뭐야? 왜 남편 휴대폰을 멋대로 만져? 내 친정에서는 남의 물건 손대는 게 교육이니? 정말 갈수록 태산이구나. 어머니, 민호 씨 여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알면 어쩔 건데. 내가 못 낳는 데를 저 아이가 이어주겠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라도 있니? 억울하면 너도 애를 가졌어야지. 밥만 축내고 구실 못하는 건 너야. 이제 그만 짐 싸서 나가거라. 우리 민호 인생에서 너라는 5점 오늘로 지울 거니까. 행자의 서늘한 폭로가 서재를 채운 뒤 지수는 홀린 듯 집을 빠져나왔다. 남편의 외도와 아이 소식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건만 비극은 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달려온다. 지수가 도착한 곳은 홀어머니가 홀로 지키고 있는 낡은 친정집이었다. 대문에는 낯선 딱지들이 붙어 있고 집안에서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지수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장모의 유일한 안식처인 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썼고 그 자금은 고스란히 내연녀와의 펜트하우스 계약금으로 흘러들어갔다. 지수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보다 방관하던 남편보다 가족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놓은 인간의 잔혹함이 더 무서웠다. 지수는 그 길로 민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지수가 마주한 것은 죄책감에 고개 숙인 남편이 아니었다. 화려한 가구들 사이에서 내연녀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남자 강민호였다. 지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민호의 미소는 순식간에 경멸로 바뀌었다. 그는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책상 위에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지수의 가슴팍에 던졌다. 왔어? 번거롭게 사무실까지 오고 그래. 거기 서류 보이지? 이혼 합의서야. 좋게 도장 찍고 나가면 너희 엄마 길바닥에 낳는 건 면하게 해줄게. 그 집 내가 다시 찾아준다는 소리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우리 엄마 집을 건드려?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이 집에서 종처럼 살면서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 목소리 좀 낮춰요. 우리 아기 놀라겠네. 사랑 없이 의무로만 사는 게 얼마나 서로에게 고통인지 몰라요? 민호 씨는 이제야 숨을 쉬겠대요. 그쪽이 숨통을 조여서 죽을 뻔했다잖아. 주제 파악 좀 해. 3년 동안 애 하나 못 들어서게 한 내 몸뚱이가 문제지 내 탓이야? 어머니도 이미 다 정리하라고 하셨어. 너 하나만 사라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 그러니까 제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지수는 민호의 뺨을 갈겼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민호의 거친 손길이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지수의 눈에 책상 위 화려한 꽃바구니가 들어왔다. 우리 새 식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어머니가. 행자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지수를 이 집안에서 축출하고 새로운 생산 대행자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 지수는 갈 곳이 없었다. 친정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시댁은 지옥이 되었다. 민호는 그날 저녁 지수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짐가방을 대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빗물에 젖어가는 옷가지들을 보며 지수는 처절하게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정이 한낱 모래성보다 허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래성을 무너뜨린 이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지 않고서는 단 1초도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지수는 젖은 가방을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죽음보다 깊은 복수의 결심이 그녀의 심장을 검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강민호, 박행자,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게.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들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아니, 죽지 않아. 살아서.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게 가루가 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말 거야. 아직도 안 갔어?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너 같은 거 다시는 내 인생에 엮이는 일 없을 테니까. 빗물에 젖은 가방이 진흙바닥을 긁는 소리가 처량하다. 지수는 대문 앞에 버려진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짐승처럼 신음했다. 손톱이 깨지고 손등에 피가 맺혀도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이 문을 나서면 정말 끝이다. 돌아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는 망망대해로 밀려나기 직전 굳게 닫혔던 대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다시 열렸다. 지수는 또 어떤 모욕이 날아올까 몸을 움츠렸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민호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칼 위로 고급스러운 우산을 받쳐든 박행자 여사였다. 그녀는 빗물에 젖어 꼴이 말이 아닌 지수를 마치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평소와 다른 기묘한 안광이 서려 있었다. 행자는 지수의 젖은 어깨를 우산 끝으로 툭 치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턱짓을 했다. 거실로 들어선 지수에게 행자가 내던진 것은 따뜻한 수건이 아니라 차가운 금속 질감의 검은색 USB였다. 지수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행자는 평소보다 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행자는 자기 아들 민호가 저지른 짓들을 이미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민호가 친정집을 담보로 잡은 것도 법인 자금을 횡령해 내 연녀에게 퍼부은 것도 행자의 정보망을 벗어날 순 없었다. 행자에게 아들 민호는 더 이상 가문을 이을 제목이 아니라 자신의 공든 탑을 무너뜨릴 결함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행자는 아들의 배신보다 감히 제 어미를 속이고 가문의 자산을 빼돌린 오만함을 용서할 수 없었다. 지수는 행자의 제안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자비가 아니라 악마의 거래였다. 꼴이 볼만하구나. 그깟 놈 때문에 목숨이라도 버릴 기세니? 이지수, 정신 똑바로 차려. 저 놈은 내 아들이기 전에 내 돈을 훔친 도둑놈이고 내 얼굴에 먹칠을 한 불량품이야. 이게 대체 뭡니까? 왜 저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 안에 내 남편, 아니 강민호, 그 인간 말종이 인생을 종칠 수 있는 증거가 다 들어있다. 비자금 장부, 불법 증여, 그리고 그 천박한 년이랑 뒹군 기록까지. 그거면 저놈 감방에 쳐넣는 건 일도 아니야. 어머니, 민호 씨는 어머니 외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걸? 내 사전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하나야. 나를 속이는 것. 감히 내 돈을 가지고 그딴 년이랑 놀아나? 내 재산, 단 1원도 저 년이랑 저 놈한테 못 줘. 이지수, 너 나랑 같이 저 놈 알거지 만들래?
내 친정집 찾아주고 그놈들 지옥 보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내 개가 되어라. 그럼 내가 널 호랑이로 키워주마. 지수는 손에 쥔 USB를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금속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행자의 눈은 이미 인간의 정을 끊어낸 지 오래인 듯 차갑고 단단했다. 지수는 깨달았다. 행자는 민호를 사랑해서 지수를 구박했던 것이 아니라 완벽한 통제를 원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그 통제를 벗어난 아들을 행자는 자신의 손으로 폐기 처분하려 하고 있었다. 지수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이대로 쫓겨나 평생을 원망 속에 썩어가느냐, 아니면 괴물의 손을 잡고 괴물이 되어 복수하느냐.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행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은 순간이었다. 지수의 눈에 서린 도끼를 본 행자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비 내리는 밤, 지옥 같은 시월드의 거실에서 고부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두 여자의 잔혹한 동맹이 맺어졌다. 이제 강민호와 그의 내연녀가 누리는 화려한 천국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좋습니다. 어머니의 개가 되겠습니다. 끼는 건 뭐든 하겠어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강민호가 가진 모든 걸 잃고 가장 밑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고요. 걱정 마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람 피 말려 죽이는 거니까. 우선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부터 만난다. 너는 오늘부터 이지수가 아니라 내가 새로 깎아 만든 칼이야. 알겠니? 네, 어머님. 복수를 위한 박행자의 안간은 도심 외곽의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별장이었다. 그곳에서 지수가 마주한 첫 번째 훈련은 과거의 삭제였다. 행자는 지수가 입고 온 낡은 옷가지와 결혼반지, 그리고 미련이 남은 사진들을 마당 한복판에서 불태워버렸다. 매캐한 연기가 하늘로 솟구칠 때 지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자신을 지켜주리는 아무도 없으며 오직 스스로를 무기로 갈고 닦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행자의 교육은 가혹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일과는 경제신문 독파와 자산관리법 암기로 가득 찼다. 지수는 난생 처음 접하는 주식 차트와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행자는 자비가 없었다. 지수의 말투에서 조금이라도 예전의 비굴함이나 망설임이 느껴지면 행자의 차가운 회초리가 어김없이 날아왔다.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를 압도하는 기, 싸움과 우아한 미소 뒤에 비수를 감추는 법, 즉 포커페이스의 기술이 전수되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지수의 손은 더 이상 주방 세제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비싼 만년필의 잉크 향과 서늘한 권력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행자는 지수를 거울 앞에 세웠다. 거울 속에는 수수한 유치원 선생님은 온데간데없고 얼음처럼 차갑고 화려한 여전사가 서 있었다. 지수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행자는 만족스러운 듯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 여자는 이제 고부가 아닌 파멸을 설계하는 공조자가 되어 있었다. 이지수, 아직도 내 눈에 눈물이 고여있니? 그 눈물은 약한 자들의 전유물이야. 강민호가 내 앞에서 피눈물을 쏟을 때까지 내 눈에선 도끼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면 안 돼. 알겠어? 네, 여사님. 이제 슬픔 같은 건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그놈의 회사를 어떻게 조각내어 삼킬지에 대한 계산뿐입니다. 좋아. 이제 내 걸음걸이 하나, 눈짓 하나가 강민호의 심장을 옥죄는 밧줄이 될 거다. 곧 강민호의 회사가 투자자를 구걸하러 올 거야. 그때 내가 나타나는 거다.
제이킴이라는 이름으로. 강민호가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군요. 그 표정을 보기 위해 저는 기꺼이 악마가 되겠습니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무감각이었다. 행자는 지수에게 민호와 내연녀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도청 기록을 매일같이 보게 했다. 처음엔 치가 떨려 손을 떨던 지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심박수는 고요해졌다.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치밀한 계획이 들어앉았다. 지수는 민호가 가장 아끼는 골프 모임, 투자 인맥, 그리고 그가 숨겨둔 비자금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행자에게 물었다. 왜 자신의 아들을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뜨리려 하느냐고. 행자는 달빛을 받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내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내 앞길을 망치는 것까지 용납할 순 없다다. 내 자존심이 곧 내 제국이니까. 지수는 행자의 그 지독한 자기애와 냉혹함이 오히려 고마웠다. 덕분에 자신도 인간의 정의라는 나약함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며느리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지수는 이제 남편의 목줄을 쥘 사냥꾼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내일이다. 강민호가 주최하는 네트워킹 파티. 거기서 넌 가장 화려한 꽃이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야 해. 내가 준 이 가면을 쓰고 그놈의 영혼을 갉아먹어라. 걱정 마세요. 강민호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부터 알게 될 테니까요. 시작하죠, 여사님. 지수가 행자의 별장에서 서늘한 칼날로 변해가는 동안 민호의 집에는 새로운 여주인이 들어앉았다. 내연녀 유라는 승전보를 울리며 입성한 정복자처럼 기세등등했다. 지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가구와 커튼을 바꾸고 비싼 명품 쇼핑백들을 거실 가득 쌓아 올렸다. 하지만 유라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지수가 견뎌온 지옥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인 박행자라는 존재 자체였다는 사실이다. 행자는 유라를 환영하는 척하며 지수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잔혹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행자는 유라에게 지수에게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금고, 열쇠와 집안 관리권을 선뜻 내주었다. 유라는 자신이 행자의 신임을 얻었다고 착각하며 기고만장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행자의 이간질을 위한 밑거름이었다. 행자는 은밀하게 유라에게만 주식 정보를 흘리며 민호 몰래 거액을 투자하도록 부추겼고, 동시에 민호에게는 유라가 사치벽이 심해 비자금에 손을 대고 있다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행자의 이간질은 물에 물감을 타듯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 사람의 신뢰를 오염시켰다. 이제 유라는 지수가 겪었던 육체적 시집살이가 아닌 행자가 설계한 정신적 올가미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유라야, 난 내가 참 마음에 든다. 우리 민우 곁에 이렇게 영리한 애가 있어야지. 지수걔는 멍청해서 이런 돈 굴리는 법도 몰랐거든. 자, 이건 내가 따로 관리하는 비자금 장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이걸로 수익 내서 민호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게 어떠니? 어머니,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역시 어머니는 보는 눈이 다르세요. 저 정말 민호 씨 위해서 제대로 해볼게요. 그래, 마음껏 해보려. 그 탐욕이 내 발목을 얼마나 깊게 자를지 기대되는구나. 민호야, 너도 곧 알게 되겠지. 내가 드린 게 복덩이가 아니라 내 목을 딸 전갈이라는 걸. 유라의 10월드는 친절이라는 가면을 쓴 채 시작되었다. 행자는 유라를 사교 모임에 데리고 다니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지만 뒤에서는 그녀의 천박한 과거와 학벌 위조설을 은밀히 퍼뜨렸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모른 채 취해 있던 유라는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고
결국 행자의 유도대로 민호의 법인 인감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민호는 퇴근 후 돌아오면 예전 지수가 차려주던 따뜻한 집밥 대신 배달 음식 냄새와 쇼핑백으로 가득 찬 거실을 마주하며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행자는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수에게 보고했다. 지수는 모니터를 통해 유라가 허영심에 부풀어 무너져가는 모습과 민호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늘한 쾌감을 느꼈다. 행자는 유라에게 태교를 핑계로 하루에 10가지가 넘는 보양식을 직접 만들게 했고, 조금이라도 맛이 없으면 민호 앞에서 유라의 무능함을 꾸짖어 두 사람 사이에 불화를 부추겼다. 유라는 지수가 느꼈던 압박감과는 다른 종류의 끝없는 갈증과 불안감 속에 갇히고 있었다. 김유라, 너 또 얼마를 쓴 거야? 회사 자금 사정 안 좋은 거 몰라? 어머니가 너한테 관리 맡겼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 아니야? 민호 씨, 이건 다 우리 아기랑 민호 씨 체면 생각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단 말이야. 왜 나한테만 그래? 민호야, 애 가진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유라가 아직 어려서 경제관념이 좀 없어서 그렇지. 아기가 있겠니? 내가 잘 가르칠 테니 참아. 행자의 이중 플레이는 완벽했다. 민호에게는 인내심 많은 어머니로, 유라에게는 든든한 내 편으로 포지셔닝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뿌리부터 썩게 만들었다. 민호는 점점 집을 지옥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유라는 행자의 과도한 간섭과 민호의 냉대에 지쳐갔다. 지수는 이제 무대 뒤에서 커튼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지쳐갈 때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두 여자의 기묘한 공조는 이제 막바지 단계인 쥐락펴락 작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호의 건설 회사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무리하게 추진하던 골든 시티 프로젝트는 자금줄이 막혔고, 믿었던 유라는 행자의 꼬드김에 넘어가 비자금마저 주식으로 날려버린 상태였다. 민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단 하나, 홍콩 금융계의 거물이라 불리는 투자자 제이킴의 선택을 받는 것뿐이었다. 민호는 회사 사활을 걸고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빌려 대규모 투자 유치밤을 열었다. 긴장감에 땀을 흘리며 입구를 주시하던 민호의 눈에 드디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서는 한 여자가 포착되었다. 당당한 걸음걸이, 군더더기 없는 블랙 실크 드레스,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민호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민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민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 잔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3개월 전 빗속에서 짐가방과 함께 내던졌던 그 여자, 이지수였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여자는 자신이 알던 그 지질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포식자의 아우라를 풍기는 완전히 다른 존재, 제이킴이었다. 이지수, 내가 왜 여기 있어? 아니, 내가 어떻게 제이킴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꿈이야. 오랜만이네요. 강민호 대표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맞이하는 태도가 생각보다 무례하시군요. 제이킴이 누군지 확인도 안 해보고 투자를 구걸하신 건가요? 말도 안 돼. 너 같은 게 어떻게 3개월 만에. 어머니, 저 여자 좀 보세요. 저거 이지수잖아요. 왜 이리 소란이니, 아들. 제이킴 이사님은 내가 삼고초려해서 모신 귀한 손님이다. 구면인 모양인데 예의 좀 갖춰라. 내 회사의 숨통을 쥐고 계신 분이니까. 행자의 차가운 반응에 민호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다. 행자는 마치 지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며 민호의 당혹감을 비웃듯 지수와 와인 잔을 부딪혔다.
지수는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민호를 장난감 취급하듯 다루기 시작했다. 투자 조건으로 민호가 가진 경영권 지분 전체를 담보로 요구했고 민호는 도간에 든 쥐처럼 그 제안을 거절할 힘조차 없었다. 지수의 말 한마디에 민호의 회사가 살고 죽는 광경을 지켜보며 지수는 지난 3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쾌감을 느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지수에게 다가가 매달리려 했지만 지수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라는 제이킴의 정체가 지수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행자는 유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뺏은 남자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제 알겠니?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민호와 유라는 가장 비참한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수는 이제 민호가 가장 갈망하는 성공이라는 미끼를 흔들며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유인하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되어 있었다. 강민호,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한테서 뺏어간 우리 엄마 집, 내 인생, 내 자존심. 그거 하나하나 이자로 쳐서 갚아줄게. 무릎 꿇고 빌 준비나 해. 아, 물론 빌어도 안 봐주겠지만. 너 정말 이지수 맞아? 어머니랑 짠 거야? 둘이 나한테 왜 이래? 아들, 넌 너무 멍청했어. 여자의 복수가 얼마나 정교한지 이제부터 내 전 재산을 걸고 배워보렴. 이사님, 다음 계약 조건 진행하시죠.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가로질러 나갔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망하게 지수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행자와 지수의 눈빛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이자 다음 사냥을 예고하는 잔혹한 신호였다. 이제 민호에게 남은 것은 껍데기뿐인 회사와 탐욕으로 썩어가는 내연녀 유라,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어머니와 전처뿐이었다. 지수의 쥐락펴락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응징뿐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민호에게 유라의 아이는 마지막 남은 구원이자 행자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명분이었다. 민호는 지수에게 휘둘리면서도 내 자식만큼은 재벌 손주로 키우겠다는 집념으로 버텼다. 하지만 유라는 초조했다. 행자의 부추김에 넘어가 민호의 비자금을 탕진한 뒤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뱃속의 아이뿐이었으나 그마저도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라는 행자가 붙여준 전담 산부인과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가짜배를 부풀리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연극을 이어갔다. 행자는 이미 유라가 임신을 빌미로 민호를 유혹했을 때부터 그녀의 기록을 조작하며 판을 짜왔다. 지수와 행자는 모니터를 통해 유라가 압박감에 실성한 듯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수는 이제 유라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을 준비를 마쳤다. 행자는 민호가 회사의 마지막 자산인 부동산 명의를 유라에게 넘기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몰아갔고 욕심에 눈이 먼 민호는 유라가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으며 도장을 찍었다. 그 직후 행자가 설계한 진실의 무대가 막을 올렸다. 자, 곧 손주가 태어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 거니? 유라야, 오늘 내가 특별히 예약한 의사 선생님을 모셨다. 집에서 편하게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자꾸나. 어머니, 저 어제 병원 다녀왔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유라야, 왜 그래? 어머니가 너 생각해서 모셔온 분인데 가서 검사 받아. 그래야 나도 마음 놓고 명예 이전 서류 마무리하지. 검사 받으실 필요 없어요. 강민호 대표님. 그 아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지수가 던진 한마디에 거실은 차가운 얼음장이 되었다. 지수는 가방에서 유라의 진짜 진료 기록과 그녀가 가짜 초음파 사진을 구매한 정황이 담긴 USB 자료를 민호의 얼굴에 뿌렸다.
민호는 미친 듯이 서류를 읽어내려갔고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행자는 그 광경을 무심하게 차를 마시며 지켜보았다. 민호는 자신이 믿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가짜였다는 사실에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유라는 행자의 발을 붙잡고 빌었지만 행자는 차갑게 그 손을 걷어찼다. 민호는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 유라의 멱살을 잡았으나 이미 늦었다. 유라의 명의로 옮겨진 부동산은 행자가 미리 심어둔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넘어가 있었고 민호는 회사 공금 횡령죄까지 뒤집었을 위기에 처했다. 유라와 민호는 서로를 핥히고 비난하며 자멸하기 시작했다. 사랑이라 믿었던 탐욕의 결말은 이토록 추악했다. 지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행자와 나란히 서서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두 남녀의 몰락을 묵묵히 응시했다. 내가 감히 날 속여! 내 전 재산을 그 집 명의로 다 돌려놨는데 아이도 없으면서 나한테 사기를 쳐! 나만 속였어. 내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어. 나를 여기까지 몰아넣은 건 너희 가족들이라고. 민호 씨,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한 거야. 시끄럽구나. 민호야, 내가 말했지. 분리배출은 제때 해야 한다고. 유라야,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간다. 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로채려던 그 땅값, 변호사비까지 다 토해내고 나가게 될 거야. 유라는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고 민호는 무너진 거실 바닥에 엎드려 지수의 구두 끝을 붙잡았다. 하지만 지수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지수의 눈에는 3개월 전 빗속에서 울던 자신의 모습이 비쳤을 뿐이다. 이제 민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신용불량자, 횡령범,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낙오자라는 딱지뿐. 행자는 지수에게 수고했다는 듯 어깨를 다독였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강민호가 짊어질 긴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유라가 끌려나간 집안은 무덤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민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거실 한복판에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지옥의 사자는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휴대전화는 빚독촉과 빗발치는 압류 통보로 비명을 질렀다. 민호가 유라의 명의로 빼돌렸던 부동산은 이미 행자가 사전에 매수한 사채 시장의 큰손들에게 넘어갔고 골든시티 프로젝트의 투자금은 지수가 운영하는 제이킴의 펀드로 귀속되었다. 민호는 법적으로 완벽한 알거지가 된 것이다. 민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행자의 방을 찾았다. 평생 자신의 뒤를 봐주던 어머니라면 한 번쯤은 살 길을 열어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행자의 방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지수와 행자가 나란히 앉아 서명하고 있는 증여 계약서였다. 행자는 민호의 이름이 적힌 호적 등본을 눈앞에서 찢어버리며 자신의 모든 자산을 이지수에게 넘기겠다는 최종 통보를 내렸다. 민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과 재산이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전처의 손에 통째로 넘어가는 광경을 목도하며 영혼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년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 어머니 외아들이잖아요. 저 길바닥에 앉으면 어머니 체면은 어쩌시려고요? 체면? 내 체면은 내가 그 천박한 년이랑 놀아날 때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난 쓸모없는 도구는 고쳐 쓰지 않아. 내 전 재산은 이제 지수 거다. 너 같은 놈한테 물려줄 내 피땀 어린 돈은 단 1원도 없어. 강민호 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당신이 살던 이 집, 타고 다니던 차, 입고 있는 그 양복까지 전부 이제 내 명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10분 줄게.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수를 바라보았다. 3개월 전 자신이 지수에게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날 가방을 내던지고 이혼 서류를 얼굴에 뿌리며 조롱했던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박히고 있었다. 민호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더니 서재에 있던 지수의 예전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엔 지수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지수는 이미 그곳을 자신의 제국으로 탈바꿈시킨 뒤였다. 지수는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민호는 비참하게 끌려나갔고 대문 밖에는 그가 과거 지수에게 했던 것처럼 낡은 종이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가장 싸구려 옷가지 몇 벌만이 들어 있었다. 민호는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다. 지수는 2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이 응어리졌던 마지막 슬픔의 찌꺼기를 뱉어냈다. 복수는 이제 정점을 찍었고 민호의 추락에는 바닥이 없었다. 이지수,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박행자 여사님, 엄마, 문 열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제발 살려줘. 강민호, 내가 그랬지? 나 하나만 사라지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봐, 내가 널 사라지게 하니까 정말 세상이 평온해졌잖아. 이제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형벌이 될 거야. 지수는 창문을 닫고 행자의 곁으로 돌아가 앉았다. 행자는 말없이 지수의 손을 잡아주었다. 두 여자 사이에는 더 이상의 증오도 시기심도 없었다. 오직 배신자를 처단한 동지들만의 서늘한 유대감이 흐를 뿐이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지갑도 휴대폰도 돌아갈 집도 없는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지수의 전 남편이라는 수치스러운 꼬리표뿐이었다. 지수는 이제 민호의 파멸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스카이라운지. 그곳에서는 박행자 여사의 재단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지수는 행자의 공식적인 후계자이자 파트너로서 찬란한 조명을 받았다. 지수의 몸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가 감겨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승리자의 여유로 가득했다. 하지만 파티장 입구는 소란스러웠다. 며칠간 씻지도 못한 듯 악취를 풍기며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는 사내 때문이었다. 한때 이 바닥의 황태자로 불렸던 강민호였다. 그는 경호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고 결국 지수와 행자의 발치에 개처럼 엎드려졌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민호는 수치심조차 잊은 듯했다. 당장 내일이면 사채업자들에게 손가락이 잘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다. 민호는 지수의 구두 위로 눈물을 쏟으며 애걸복걸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들고 있던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그 차가운 침묵은 민호의 목을 조르는 밧줄보다 더 지독했다. 지수야, 아니, 이사님, 제발. 저 사채업자들한테 죽게 생겼어요.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 우리 엄마 집도, 회사 지분도 1억, 아니 5천만 원만 빌려줘. 응, 너 나랑 3년 살았잖아.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정? 강민호 씨, 당신 입에서 나오기엔 참 과분한 단어네요. 내가 당신한테 줬던 정은 당신이 그 천박한 여자랑 내 친정집 팔아먹을 때 이미 다 증발했어. 지금 당신이 흘리는 건 눈물이 아니라 내가 버린 욕심의 찌꺼기일 뿐이야. 엄마! 엄마는 저 살려주셔야죠. 저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저놈들이 저 죽이러 온다고요. 내 아들 강민호는 죽었다. 넌 그저 내 돈을 탐냈던 벌레일 뿐이야.
내가 널 낳았을 땐 사람으로 살길 바랐지만 내가 스스로 짐승의 길을 택했으니 짐승답게 죽으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다. 행자의 발길질에 민호는 뒤로 나자빠졌다. 파티장의 귀빈들은 그 광경을 마치 저급한 연극을 보듯 비웃으며 지켜보았다. 지수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에는 과거 자신이 느꼈던 절망과 공포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민호는 지수가 던져준 마지막 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무관심이었다. 지수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고 민호는 질질 끌려나갔다. 연회장 밖에는 민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 역시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얼굴이 엉망이 된 상태였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증오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지수는 발코니에 서서 그 추악한 대결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겪었던 지옥의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준 지금 지수의 가슴 속에는 환희가 아닌 거대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허무함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사님, 이제 정말 끝난 거겠죠?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저런 쓰레기들 치우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내 제국을 세워야지. 지수야, 뒤돌아보지 마라. 저 밑바닥에는 내가 알던 사람도 내가 사랑했던 기억도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여사님. 이제 제 눈에 저들은 그저 길가에 버려진 오물로 보이네요. 다시는 제 인생에 묻지 않게 치워버릴게요. 지수는 화려한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민호와 유라의 비명 섞인 싸움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행자는 지수의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연단 위로 올라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여자를 비추었고 그들은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적들의 파멸 위에 세운 승리의 성체는 견고했고 그 성체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세상을 호령할 여왕이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란함의 중심에는 더 이상 강민호라는 이름도 그와 함께 파멸한 유라라는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한낱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소비되다 버려졌을 뿐이다. 민호는 지방의 한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가 되었고 유라는 유흥가를 떠도는 비참한 삶으로 추락했다는 소문만이 간간이 들려왔다. 지수에게 그 소식들은 이제 아침 신문에 실린 날씨 정보보다도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H&J 그룹의 회장실. 이제 이곳의 주인은 박행자가 아닌 이지수다. 행자는 회장직을 지수에게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지수의 가장 든든한 고문이자 유일한 말동무로 곁을 지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낡고 고루한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알고 서로의 야망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생의 유일무이한 파트너가 된 것이다. 지수는 행자가 전수한 냉철함에 자신만의 따뜻한 리더십을 더해 기업을 성장시켰고 행자는 그런 지수를 보며 생애 처음으로 핏줄이 아닌 사람에게서 느끼는 경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수야, 저 밑을 봐라. 우리가 저 지옥 같은 바닥에서 올라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칼을 갈았었니? 이제 좀 살만하니? 어머님, 아니, 여사님.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저 사람들의 삶을 지키고 제 자존심을 지키는 법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어머니라 그 말 참 오랜만에 듣는구나. 하지만 난 파트너라는 말이 더 좋다. 우린 서로를 파괴하려던 아들을 치우고 진짜 가족이 된 거니까. 두 여자는 노을이 지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 잔을 부딪혔다.
지수는 친정 어머니를 위해 새로 마련한 집의 사진을 행자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노인이 아닌 활짝 웃으며 꽃밭을 가꾸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행자는 지수의 손을 꼭 쥐며 잘했다고 나직이 은조렸다. 배신과 증오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이었지만 끝내 그들은 파괴된 잔해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연대를 피워냈다. 드라마는 두 여자가 당당하게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는 장면으로 향한다. 수많은 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공 그 자체였다. 지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년 전 그 비 오던 밤 자신을 짓누르던 어둠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한 찬란한 빛만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지수와 행자의 입가에 번진 단단한 미소와 함께 화면은 서서히 멀어지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인생은 가끔 우리에게 지옥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그 지옥의 불길을 이용해 칼을 벼릴지 아니면 그 불길에 타 죽을지는 오직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의 전쟁은 끝났고 우리의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은 끝났다. 이제는 우리의 제국을 세울 시간이다. 비바람 속에서 홀로 울던 지수가 차가운 얼음성의 여왕이 되기까지 그 처절하고도 눈부신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배신을 딛고 이제는 서로의 유일한 이해자가 된 두 여자의 마지막 미소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수다방의 성장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